지금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여기 박건영 동지가 여기 와 있으니까 먼저 박건영 동지 먼저 볼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카를 카우츠키는 파리 공연의 직결민주주의 집선화를 주목하면서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졌다. 1881년에 런던의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방문하였다. 그는 1888년까지 로이의 차이트 편집자로서 엥겔스와 함께 마르크스의 경제이론 등 마르크스 일보들을 출판하였으며 잉여가 치약 학설사 등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일보도 출판하였다. 그는 마르크스의 이론적 후계자로서 인정받았으며 1891년 베른슈타인과 함께 마르크스주의를 반영한 에르푸르트 강령을 주최하였다. 카우츠키가 주도한 제2인터내셔널은 1907년 슈투트가르트와 1912년 바델에서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이 초래할 국내적 위기를 계급투쟁에 활용할 것을 결의했다. 1907년 제2인터내셔널에서 그는 식민지 노선에 반대했지만 수정주의를 내세웠다. 1910년 이후 마르크스주의의 거왕으로서 카우츠키의 권위는 붕괴된다. 네. 카우츠키라는 사람은 이제 독일 3인당의 이론가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거의 죽을 무렵에 마르크스와 교류를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가 된 거는 파리 꼬밈의 직접민주주의. 파리 꼬밈에서 직접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소환제가 있었죠. 소환제. 국회의원 소환제.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의원들은 노동자 평균임금.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정부. 그 다음에 집사나, 생산수단이죠. 생산수단의 사회화. 그죠? 그 다음에 경제통제.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사회주의에 관심이 가졌다는 거예요. 막스가 1883년에 죽었으니까 막스 죽기 2년 전에 런던에서 마르크스 엥겔스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르크스 엥겔스를 도와서, 특히 마르크스가 죽은 이후에도 엥겔스를 도와서 마르크스의 그 미출판 자료들을 같이 출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의 제자로서, 후계자로서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에르푸르트 강령이라는 게 독일 3인당에서 막수주의 강령이에요. 막수주의 강령. 라살의 의회주의를 극복한 막수주의 강령인데, 이 강령을 카우츠키는 전문을 기초했고, 베른슈타인은 그 강론을 기초했습니다. 그래서 막수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우츠키는 초반에는 막수주의 원칙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 했었죠. 제2인터내셔널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전쟁에 반대한다 그랬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결국 전쟁에 찬성했는데 초창기에 이렇게 전쟁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카우츠키도 이제 전쟁에 찬성하게 되면서 마르크스주의로서 이론가로서의 그 권위를 상실했다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저기 함계람 동지 보여요? 밑줄 친 거요? 보이면은 저기 함계람 동지가 카우츠키가 주도한. 네. 네, 맞아. 카우츠키는 내가 밑줄 줄로 해놓은 거. 카우츠키가 주도한 이거 아니야? 카우츠키가 주도한? 뭐야? 안 보여요? 화면을 안 보는 거구나. 화면을 안 보고. 다음에 읽을게요. 응. 그래, 다음에 읽어요.
자, 이거 보이는 사람, 제가 할까요? 네, 카우츠키는 1914년 8월 3일 전쟁 부채 결의안 표결 하루 전 제국기회에서 방어적인 전쟁은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이 정부에 그러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카우츠키는 제국주의 정책을 좌절시키지 못해 세계전쟁이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이상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조국을 방위하고 전쟁이 끝나면 서로 용서해야 한다면서 전쟁에 협력했다. 리프크네이트와 로자 룩셈부르크는 카우츠키 주장에 붕괴하여 그와 결별을 하였다. 카우츠키는 이처럼 방어전쟁에 동의했지만 마르크스는 보불전쟁에 직면하여 방어적이라 해도 제국주의 전쟁에 노동계급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네, 지난번에 독일의 사민당이나 독일의 노동조합이 기득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전쟁에 반대하면 다 잡혀가니까. 그래서 방어적인 전쟁이다. 그 다음에 러시아는 후진국이고 독일은 선진국인데 후진국인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하기 때문에 독일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독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자기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다. 전쟁 끝나면 서로 싸우다가 전쟁 끝나면 서로 용서하자는 거죠.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로자나 리프크네 같은 이런 원칙주의자들이 전쟁에 끝까지 반대했죠. 마르크스는 이제 보불전쟁은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인데 프랑스 나폴레옹 3세 때 1870년 전쟁. 그리고 프로이센은 비스마르크, 철의 지상 비스마르크죠. 그래서 나폴레옹 3세와 비스마르크가 싸움에 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프로이센 노동자든 프랑스 노동자든 간에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에 협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창률 동지 이거 보여요? 네, 보입니다.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읽겠습니다. 네. 인터내셔널은 소속 정당들이 전쟁에 협력함으로써 붕괴됐다.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계급투쟁으로 전환해 혁명을 달성하자는 레닌의 주장은 러시아에서 성공했지만 유럽에서 실패했다. 1차 대전 당시 카우츠키의 독일 3인당은 선거를 통해 집권할 수 있을 정도의 의회 정당이었다는 점이 러시아의 레닌과 처지가 다르다. 1915년 6월 전비가 증가하고 전쟁이 참혹해지는 한편 제국의 점령 의지가 명백해지자 1916년 봄부터 카우츠키는 베른슈타인, 하세 등과 공개적으로 반전으로 돌아섰다. 1917년 카우츠키는 룩셈부르크, 베른슈타인 등과 함께 독립사회민주당을 창당하였다. 네, 그래서 제2 인터내셔널 전쟁에 반대하자 그러는 건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각자 자기네 나라 편을 쓰니까 어때요? 서로 적국이 되겠죠. 러시아의 사회주의자와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런 독일의 사회주의나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쟁 반대라는 제2 인터내셔널이 유지할 수가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레닌은 전쟁에 반대했던 이게 먹혔던 이유가 말했죠.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당국, 황제죠. 러시아 황제하고 적대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일으킨 전쟁에 반대하는 게 러시아 사회주의자들한테는 쉬운 일이었지만 독일 3인당은 국가와 되게 친한 관계라 그랬죠. 국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가에 반대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러시아와 독일의 처지가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쟁이 이제 참혹해지죠. 전쟁이 참혹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카우츠크 베렌스타인 이런 사람 어떻게 했냐면 전쟁이 처음에 일어나기 전에 반대를 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너무나 전쟁이 참혹해지고 이러니까 또다시 전쟁에 반대해. 그래서 이와 같이 전쟁에 찬성 반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카우츠키 베른슈타인이에요. 반면에 룩셈부르크 같은 사람, 리프크네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에다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폭동이죠. 혁명을 일으켰다가 처형당합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독일 삼인당에서 뛰쳐나갔다가 독립사회민주당을 만드는데 전쟁 끝나고 나서 대부분 다 돌아옵니다. 원래 삼인당으로 복귀해요. 로자 루셈부르크 이런 사람들은 독일 공산당을 만들면서 독일 삼인당과 완전히 결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함기남 동지 이거 보여요? 아니면 네. 딴 걸로 하나? 룩셈부르크는 네. 독립사회민주당의 좌파로서 있다가 스파르타쿠스단을 거쳐 독일 공산당을 창당하였다. 하지만 카우츠키는 반대로 3인당과의 통합 협상에 주력하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공산당은 독일 사회민주당에 대해서 사회 파시즘이라고 비판하였다. 공산당은 이후 나치에 맞서서 사회민주당에게 통일 전선을 제안하였으나 결국에는 무산되었다. 1922년 3인당에 복당한 카우츠키는 1925년 3인당의 하이델베르크 강령을 공동 기초하였다. 하이델베르크 강령은 1921년에 게를리츠 강령에 비해 개혁보다는 혁명에 방점을 두었지만 여전히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라는 기조를 유지하였다. 네, 그래서 독일 사회민주당에서 전쟁에 반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독립사회민주당으로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카우츠키나 베른슈타인은 다시 원래 3인당으로 돌아가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독일 공산당으로 있으면서 끝까지 이 혁명의 길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끝나고 나서 이제 독일 공산당과 독일 사회민주당 두 가지 당인 거죠. 독일 사회민주당의 일부가 탈당해서 독일 공산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당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독일 공산당은 레닌주의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닌주의를 따르는 당은 이 3인당에 대해서 사회 파시즘, 그러니까 사회 파시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3인주의인데 결국은 계량주의고 의회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우파와 같이 간다. 그죠? 그래서 우파나 사회민주당이나 똑같다. 그래서 공산당은 사회민주당하고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3인당과 공산당의 연합을 반대한 거예요. 앞으로 나오는데요. 공산당과 3인당의 연합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1919년 코민테른 이후인데요.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공산당이 3인당을 공격해. 야, 니네 우파 손잡았어. 우파잖아. 그래서 공산당이 3인당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단계에서 파시즘이 생기니까 공산당이 3인당과 협력하자고 그래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소련과 독일이죠. 독일 나치죠. 나치가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독소 불가침 조약.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이러면서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과 그죠? 나치가 가까워지죠. 나치가 접근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때? 3인당이 공산당을 공격하겠죠? 공격해요. 맨 마지막에는 나치가 공산당과 3인당 전부를 다 해산시켜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과 레닌이죠. 처음에는 3인당을 공격했다가 3인당하고 협력해서
반파쇼. 연합전선이죠? 반파쇼 인민전선. 했다가 다시 또, 이 파쇼, 나치에 반대했는데, 나치하고 화해를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행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거에서, 초창기에 이제, 독일 공산당의 3인당에 대해서 처음에는 공격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치와 대항해서 반파쇼 인민전선, 통일전선을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독일 3인당으로 돌아온 카우츠키는 독일 3인당의 이론가로서 이제 강령을 했고, 이 강령은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인데, 의회주의예요, 의회주의. 그죠? 의회주의에서, 폭력 노선은, 독일이 선진국이죠. 독일 선진국에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갖게 된 거죠. 의회주의 노선, 개량주의 노선,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 즉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라는 입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우츠키가 이제 의회를 통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자 이거는 우리 다시 박범영 동지가 읽어야 돼요. 카우츠키는 러시아 혁명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1917년 6월 러시아가 아직은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우츠키는 플로레타리아 독재에서 멘세비키를 옹호하여 10월 혁명을 불법이며 러시아를 후퇴시켰다고 비난했다. 이에 레닌은 플로레타리아 혁명과 배신자 카우츠키를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카우츠키는 1919년 러시아에서 테러리즘과 공산주의를 발표하였다. 카우츠키는 자본의 집중과 직접, 독점에도 불구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부가 분산되는 주식회사의 기능을 주목하였다. 이로써 자본주의가 아직 붕괴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마르크스는 오히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자기 파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카우츠키는 말했죠. 러시아 혁명은 러시아가 후진국이기 때문에 유럽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아직 사회주의,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나서 사회주의로 가요. 러시아는 아직 이 자본주의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은 시기상조다. 민주주의 혁명으로 나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레닌이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했다는 거죠. 과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의회를 레닌이 해산해죠. 그래서 카우츠키 독일 3인당은 의회주의자인데 폭력으로 의회를 해산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반한다. 이런 거. 그래서 카우츠키는 그래서 레닌의 볼세비키죠. 레닌의 볼세비키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혁명,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혁명을 비난했다는 거죠. 레닌은 당연히 카우츠키를 비난하고 카우츠키를 개량주의자라고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카우츠키는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 그죠? 유럽 선진국 혁명, 의회주의 혁명을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우츠키에 따르면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죠. 발달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가 이제 그 자본이 집중되면서 주식회사가 나타나는데 주식회사에 관한 입장이에요.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소유는 주주가 소유하죠. 경영은 사장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재벌은 다 똑같죠. 재벌이 소유도 하고 경영도 하는데 원래로 따지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죠. 그래서 부가 분산된다는 주식회사. 그래서 이 주식회사죠. 주식회사로서 그 자본주의가 더욱더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아직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반면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자기 파괴다. 주식회사. 자,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어때요? 주주들이죠? 주주들이 회사를 소유했죠. 소유했다. 집단 소유죠? 집단 소유. 그죠? 집단 소유하고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분배하죠. 그래서 회사를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 소유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주의에 접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우츠키는 이 주식회사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이걸로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마르크스는 야, 주식회사는 자본주의가 자기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집단 소유 주식회사를 만든 거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자기의 파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주식회사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도 어쨌든 간에 집단적 소유, 개별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집단적 소유다.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 주식회사가. 여러분, 국민주라는 거, 박근혜 동지는 알 수도 있겠다. 국민주라는 거 옛날에 들어봤죠? 옛날에 국민주가 뭐가 있었냐면은, 한전. 그죠? 국민한테 주식을 나눠주는 거야, 국가기업을. 한국전력. 그죠? 그 다음 포항제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민이 기업을 소유하는 거,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이 국민주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국민지 말고 외국인도 이걸 소유하게 되죠. 외국인도 소유 주식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가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 소유한다는 것만 없다면, 국민이 소유한다면은, 그래서 삼성이다, 그죠? 현대자동차다. 만약에 지금 외국인 소유를 못한다면, 그죠? 국내인, 다시 말해서 국민만 소유한다. 그죠? 지금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많이 소유하는데, 국민연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재벌들의 그 소유 지분은 아무리 많아도 5% 이하래요. 지주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삼성이나 현대나 한국전력이나 포철을 주주로서 결정을 하면 지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뜻이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재벌들이 5%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상호 출자, 그죠? 상호 출자를 통해서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만약에 재벌의 지배를 없애고 이 국민주의 같은 형식으로 되면 바로 주식회사가 자본주의의 자기 파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실제 외국인 소유가 반절이 넘지 않아요. 뭐 회사마다 다른데 50% 전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은행은 반 이상이 넘더라고요. 은행은. 자, 그러면 다시 이거 오준우 동지가 이거 보이면 읽어주실래요? 카우츠키 수정주의는 라살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자체로부터 유래하였다. 그의 주장은 혁명과 이회활동 모두를 인정한 마르크스의 입장과 같다. 카우츠키는 이회투쟁과 직접행동의 결합을 통한 민주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는 직접 행동은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소극적이었다. 반면 마르크스는 파리 코민에 대한 찬사에서 보듯이 혁명이 반드시 성공